2008년 9월 15일 월요일 아침, 뉴욕 맨해튼의 금융가에서 158년 역사의 리먼 브라더스가 심장을 멈췄습니다. 6천억 달러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고 전 세계 증시가 피를 흘리기 시작했으며 수백만 명의 퇴직연금과 평생 저축이 휴지 조각이 됐죠. 은행 앞에는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TV에서는 양복 입은 사람들이 박스를 들고 회사를 나서는 장면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적 재앙의 출발점을 추적하면 믿기 어렵게도 아주 단순한 광고 문구 하나가 등장합니다. 월세 낼 돈으로 내 집 마련하세요. 이 달콤한 한 줄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불태웠는지 그 충격적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점은 2002년입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불과 2년 전에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78%나 폭락했고 2001년에는 11분의 교테러가 발생해서 경제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거든요. 연방준비제도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기준금리를 1%까지 낮춰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조치였냐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거의 공짜 수준이 됐다는 뜻이었죠. 은행들은 갑자기 대출해줄 돈이 넘쳐났고 이 돈을 어디론가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주택시장이었죠. 미국에서 집을 소유한다는 건 단순히 지붕과 벽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였고 안정과 중산층 진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도 주택 소유를 적극 장려했는데 더 많은 미국인이 집을 갖게 되면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모든 광고판과 TV, 광고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같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왜 남의 집에서 월세를 내면서 살아야 하느냐? 그 돈이면 내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였죠. 문제는 이 꿈을 실현시켜주는 방식이 완전히 미쳐 돌아갔다는 데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은행에서 주택 대출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했거든요.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지, 신용기록은 깨끗한지, 계약금은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했죠. 그런데 2000년대 초반 들어서 이 모든 규칙이 창문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연봉 4만 달러를 버는 가정에 50만 달러 대출이 승인됐고 신용점수가 바닥을 기는 사람에게도 집을 사라고 돈을 던져줬으며 심지어 소득 증빙 서류조차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대출에 재미있는 이름을 붙였는데 닌자 대출이라고 불렀죠. 소득도 없고 직업도 없고 자산도 없는 사람에게 주는 대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대출 담당자가 고객에게 묻습니다. 연소득이 얼마입니까? 고객이 대답하죠. 잘 모르겠는데요. 프리랜서라서요. 담당자가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대충 적어주세요. 확인 안 합니다. 이렇게 서류에 거짓 소득을 적어도 아무도 검증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대출을 라이어론, 즉 거짓말쟁이 대출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신용 불량자도 파산 경력자도 심지어 불법 체류자도 집을 살 수 있었죠. 맥도날드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고급 콘도를 계약했고 통장 잔고가 $5인 바리스타가 교외에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일상이었습니다. 은행들이 이렇게 무모한 대출을 남발한 이유는 간단했는데 집값이 영원히 오를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논리는 이랬습니다. 대출자가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집을 압류하면 된다.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압류한 집을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리스크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사고방식이었죠. 게다가 대출 브로커들은 계약 한 건당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성사시킬수록 자기 주머니가 두둑해졌거든요. 대출자가 나중에 돈을 갚든 못 갚든 브로커 입장에서는 이미 수수료를 챙긴 뒤라 상관없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단기적으로 이익을 봤죠. 대출자는 꿈에 그리던 집을 얻었고 브로커는 수수료를 챙겼고 은행은 대출 이자 수입이 생겼으니까요. 문제는 이 카드로 쌓은 집이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05년이 되자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광기의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집을 사서 살겠다는 사람보다 집을 사서 되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졌거든요. 플로리다의 은퇴 커뮤니티에서는 70대 노인들이 투기 세미나에 참석했고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카지노 딜러들이 월급을 부동산에 쏟아부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교사와 간호사와 경찰관들이 본업보다 집 뒤집기로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낮에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파닉스를 가르치고 밤에는 콘도 3채를 계약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죠. 저 지금 집 3채 있는데요. 하나도 안 살고 있어요. 계약금도 안 냈고요. 이런 말이 자랑처럼 들렸던 시절이었습니다.
부동산은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었고 복권이 됐습니다. 오늘 30만 달러에 산 집을 6개월 뒤에 45만 달러에 파는 게 가능했으니까요. 이웃집 가격이 6개월 만에 2배가 됐다는 소문이 돌면 모두가 뛰어들었고, 더 많은 사람이 뛰어들수록 가격이 올랐고, 가격이 오를수록 더 많은 사람이 뛰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졌죠.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거나 알았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파티가 너무 달콤했거든요. 그런데 화려한 겉모습 아래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내준 고위험 대출들이 문제였죠. 제대로 된 소득 증빙도 없고 계약금도 안 내고 처음 몇 년만 이자를 내다가 나중에 원금이 폭탄처럼 터지는 구조의 대출들이 수백만 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월스트리트의 금융 천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마법 같은 트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썩은 대출들을 포장해서 금처럼 빛나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었죠. 모기지 담보증권이라는 상품이었습니다. 원리는 이랬거든요. 수천 개의 개별 모기지 대출을 한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바구니를 조각으로 쪼개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별 대출자가 누군지 몰라도 됐습니다. 어차피 수천 개 대출이 섞여 있으니 몇 개가 부실화돼도 전체적으로는 괜찮을 거라는 논리였죠. 문제는 그 바구니 안에 얼마나 많은 독이 들어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용 불량자들의 대출, 소득증빙 없이 승인된 대출,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대출이 뒤섞여 있었는데도 이 증권들은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팔렸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신용평가 기관들 때문이었죠. 무디스, SP, 피치 같은 회사들은 금융상품의 안전성을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는 역할을 했는데 가장 안전한 상품에는 AAAB 등급이 붙었습니다. 미국 국채 수준의 안전성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 평가 기관들은 썩은 모기지가 잔뜩 들어있는 증권에도 AAA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충격적으로 단순한데 신용평가 기관들이 자기들이 평가하는 은행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월급을 주면서 성적표를 써달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쁜 점수를 주면 학생이 다른 선생한테 가버릴 테니 선생님은 눈 딱 감고 A+를 줄 수밖에 없었죠. 내부 이메일에서 평가 직원들끼리 이거 완전 쓰레기인 거 알지? 하고 농담을 주고받으면서도 공식 문서에는 최고 등급을 찍어줬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여기서 한층 더 깊은 지옥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부채담보부증권이라는 괴물을 창조한 거죠. 이건 이미 불량한 모기지담보증권들을 다시 한번 섞어서 새로운 상품으로 포장하는 거였는데 쓰레기를 포장한 뒤에 그 포장된 쓰레기를 다시 포장해서는 다단계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대출의 위험성은 수십 겹의 복잡한 구조 속에 숨겨졌고 나중에 가서는 이 증권 안에 뭐가 들었는지 만든 사람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금융연금술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금으로 둔갑시키는 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마법에 속은 건 아니었습니다. 금융계의 아웃사이더들, 괴짜 취급을 받던 분석가들과 회의론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계약서의 작은 글씨를 읽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화려한 호황의 속이 썩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월스트리트의 대리석 요새로 찾아가서 미친 소리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주택시장이 붕괴하는데 돈을 걸고 싶다는 거였죠. 당시 은행 임원들의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리가 없다고, 그건 경제학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라고, 미국 역사상 전국적으로 집값이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조롱했죠.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돈 벌 기회라면 무엇이든 만들어냈습니다. 신용부도스왑이라는 상품이 탄생했는데 이건 일종의 보험 계약이었죠. 모기지담 보증권이 부실화되면 돈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은행들은 이 상품을 팔면서 쉬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매달 보험료를 받으면서 어차피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테니 공짜로 수수료를 챙기는 셈이었죠. 기괴한 점은 이 보험 상품을 사기 위해 해당 증권을 소유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웃집에 불이 날 거라고 베팅하면서 화재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것과 같았죠. 심지어 한 채의 집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보험을 걸 수도 있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거짓말과 레버리지로 쌓은 젠가 타워가 됐고 모든 블록은 불량 모기지였으며 모든 층은 더 큰 위험의 베팅이었습니다. 꼭대기에서는 금융 임원들이 기록적인 보너스에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죠. 내부 고발자들은 무시당했고 규제 기관들은 낮잠을 자고 있었으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너무 부자여서 신경 쓸 필요가 없었고 너무 탐욕스러워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파티는 계속됐고 바닥은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죠. 2007년 처음에는 속삭임처럼 시작됐습니다.
여기저기서 모기지 연체 소식이 들렸고 라스베이거스의 신축 콘도가 빈 채로 방치되기 시작했으며 플로리다의 고급 주택가에 판매 중 푯말이 숲처럼 들어섰죠. 그러다 갑자기 뉴스 헤드라인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장이 떴습니다. 전국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였죠. 부동산은 항상 오르는 거 아니었나요? 그게 경제학의 기본 아니었나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대출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처음 2년에서 3년 동안 낮은 이자만 내다가 갑자기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구조의 대출들이 있었는데 많은 대출자들이 첫 번째 진짜 청구서를 받는 순간 집을 불른 상태에 빠졌거든요.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해도 이미 집값이 빚보다 낮아져 버린 상황이었죠. 연체가 늘어나자 그 대출을 담보로 만든 증권의 가치가 곤두박질 쳤고 AAA 등급이라던 투자 상품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은행들의 금고 안에서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실제로는 방사성 폐기물이었다는 게 드러났죠. 회계장부를 열어보니 수백억 달러가 증발해 있었고 손실 규모를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158년 역사, 2만 5천 명의 직원, 6천억 달러 규모의 금융기관이 구제 금융도 받지 못하고 쓰러진 거죠. 그 주말 동안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이 밤을 새워 회의했지만 리먼을 구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리먼 직원들은 박스를 들고 회사를 나섰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파가 퍼져나갔죠. 그 순간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됐는데 리먼 같은 거대 은행도 죽을 수 있다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졌고 은행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은행의 금고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신용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은행들이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기업들은 운영자금을 구할 수 없었으며 일반인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었죠. 누군가 세계 경제의 심장에서 플러그를 뽑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죄송합니다. 유동성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문 닫았다는 뜻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라고 했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집을 사려던 가족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급여를 지급하려던 기업들은 단기 자금을 구할 수 없었으며 은퇴 자금을 찾으려던 노인들은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10%를 돌파했고 8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400만 채의 집이 압류당했고 19조 달러에 달하는 가계 자산이 증발했죠. 한 번도 대출금을 연체한 적 없는 성실한 가정들이 갑자기 집값보다 더 많은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물속에 잠겼다는 표현을 썼는데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했죠. 퇴직연금이 반토막 났고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이 사라졌으며 평생 일해서 모은 저축이 연기처럼 증발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는 줄이 끝없이 이어졌고 취업급여 사무소는 재난 구호 캠프처럼 변했죠. 이 재앙은 미국 국경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독이 지구 전체로 퍼져나갔거든요. 아이슬란드는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나라의 주요 은행 3곳이 일주일 만에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인구 32만 명의 작은 나라가 은행 시스템 전체를 잃어버린 거죠. 도쿄 증시가 폭락했고 유럽 정상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했으며 런던에서 상파울루까지 레이캬비크에서 서울까지 금융 시스템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나라가 다음 차례인지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가 질문이 됐죠.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 대침체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불가능한 선택 앞에 섰습니다. 모든 걸 타버리게 놔두느냐 아니면 불을 지른 사람들에게 납세자 돈을 퍼주느냐 하는 양자택일이었죠. 2008년 10월 정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7천억 달러 구제 금융안이 의회를 통과했는데 월스트리트에 푹신한 쿠션을 깔아준 것이나 다름없었죠. 재무장관이 의회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7천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의원들이 물었죠. 뭐에 쓰려고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불타는 은행들에 쏟아부어서 전체가 폭발하기 전에 끄려고요. 논쟁이 격렬했지만 결국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이 은행들이 너무 커서 무너지면 안 됐기 때문이죠. 은행 하나가 쓰러지면 거래 상대방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그러면 전체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고 그러면 실물 경제가 멈추고 그러면 수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도미노였습니다. 은행만 구제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AIG라는 보험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앞서 말한 신용부도 스왑을 수조 달러 규모로 팔았거든요. 모기지담 보증권이 부실화되면 돈을 내줘야 하는 보험이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마구 팔아댔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 버렸고 AIG는 보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만약 AIG가 파산하면 이 회사와 거래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상황이었죠. 정부는 AIG에 1,8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자동차 회사인 GM과 크라이슬러도 800억 달러를 지원받았는데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이었죠. 연방준비제도 의장 벤 버냉키는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는 수준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준금리를 거의 제로까지 내렸고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돈을 찍어서 채권과 모기지 증권을 사들였죠. 중앙은행이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구멍을 100달러짜리 지폐로 막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버냉키의 메시지는 분명했죠.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안정을 찾았고 은행들이 숨을 쉬기 시작했으며 2009년 3월을 바닥으로 주식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했죠. 월스트리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여전히 연기를 들이마시고 있었죠. 분노가 폭발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위기를 일으킨 사람들은 구제받고 위기를 견뎌낸 사람들은 해고당하고 식량 배급표를 받았거든요. 월스트리트 임원들의 보너스가 다시 수백만 달러 단위로 지급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막 집을 압류당한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상상해보세요. 2011년 뉴욕 맨해튼의 주코티 공원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텐트를 치고 북을 치고 골판지로 만든 팻말을 들었죠. 그중 하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99%다. 이것은 단순히 구제 금융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고 강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구조, 그리고 정의의 완전한 부재에 대한 항의였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는데 주요 월스트리트 CEO 중 감옥에 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수갑도 없었고 경찰에 끌려가는 장면도 없었으며 그저 황금 낙하산을 메고 조용히 은퇴했죠.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살아남았지만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죠. 한 세대 전체가 이 교훈을 뼈에 새겼는데 은행이 실수하면 구제받고 당신이 실수하면 파멸한다는 거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있다면 다음 위기는 절대로 이전 위기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해해 보이고 수익성이 좋아 보이고 불가피해 보이다가 갑자기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죠.